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한테 청년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와서 강의하신 분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이게 큰 영광이구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많이들 오셔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헌법재판소 판결도 논란이 있다나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정치적 불안이 생겨났을까에 대한 거고요. 요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착잡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저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다녀오셨지만, 처음으로 중국 선전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신천에. 화웨이하고 BYD의 R&D 센터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가봤습니다. 어떤가 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좀 받고 왔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옛날 우리 모습 같은 긍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창업자들은 옛날 정주영, 이병철 이런 분들이 맡았던 창업자의 기업가정 살아있는 것 같아요. 도전적이고 뭔가 해보자는 그런 느낌이 없고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은 미국의 압력으로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뭔가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야말로 지금 하고 이제 첨단 관련된 분야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소한 문제로 반도체 몇 시간을 할 거냐 이런 거 갖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가 미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헌법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통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취를 했습니다. 이 두 장의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 직후 사진이겠죠. 전쟁 직후의 사진이고 지금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 기간이 7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장의 사진을 다 본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큰 변화를 이뤄냈고 그만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만큼의 짧은 압축 성장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세대적 차이라든지 관점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 발전도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적인 거나 과학 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방산 관련해서 요즘에 기사 나오면서도 좀 감동을 했었는데 다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그때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6.25 때 우리가 전차가 한 대도 없었다. 그 이야기 듣고 일단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탱크가 한 대도 없다고? 전쟁을 하는데? 그거 그 싸움이 돼?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팔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사실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외교부 정치자문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그 69년 당시에 전체 예산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됐고 정부 예산이. 근데 그때 800억 원 가까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023년 기준으로 4조 이상, 금년 아마 좀 더 늘었을 겁니다. 이런 지원해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뭐 발전을 했던 거죠.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큼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영국의 유명한 저널인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2023년 작업인데 보시는 대로 5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거가 공정하냐, 그 다음에 정부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정치 참여가 얼마나 자유로우냐, 허용되어 있느냐, 어떤 이유로 정치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다음에 정치 문화가 얼마나 이제 민주적이고 포용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정치 문화고, 마지막에 이제 시민 자유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인데 전 세계 167개국 중에서 이제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풀 디모크라시가 있고요. 하나는 결점이 있는 민주주의, 플로우도 좀 약간의 결점이 있는 민주주의. 세 번째는 민주주의하고 권위주의 체제가 좀 섞여 있는 좀 애매한 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은 권위주의, 뭐 민주주의랑 그냥 상관없는 체제. 167개국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167등이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좀 올라갔습니다. 더한 나라들이 생겨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이 지금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167개국 중에서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들어가는 나라는 20개, 25개, 많아서 30개가 되지 않습니다. 30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또 여기 이때 22위고 모두 24개 국가가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고요. 이때뿐만 아니라 23년까지 보시면 이게 8보다 이 평균이 8보다 넘어야 됩니다. 8.0까지는 결점이 있는 민주주의고 8.01부터는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군이 되는데 뭐 등락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비교적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를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보다 한 10년 전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가 먼저 민주화를 했고요. 그 물결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 가서 라틴 아메리카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칠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민주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서 뭐 필리핀의 마르코스 독선하고 대만이 계엄령 해제하고 우리도 하고 그 이제 70년대, 80년대 중간이고 그게 조금 있으면 이제 동유럽으로 넘어가서 소련과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민주화가 되고 얼마 안 있다가 남미 아파르타이드처럼 넬슨 만델라가 선진되는 남아공의 민주화까지 거의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부 유럽에서 시작된 게 라틴 아메리카 남미로 갔다가 아시아를 거쳐서 동유럽으로 갔다가 이게 아프리카까지라는 그 당시에 수십 개의 국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주화 제3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물결은 왕이라든지 귀족들만 정치적 권리가 있다가 이게 이제 보통 선거권으로 확대되는 게 첫 번째 물결이었고요. 두 번째 물결은 이제 식민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돼서 정치적 권리가 없던 사람들이 독립을 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게 이제 세컨 웨이브. 그 다음에 서드 웨이브가 이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를 이뤘는데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터키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잘 버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작년 말에 나온 이게 아마 우리나라 10월 3일 것 때문에 발표하려다가 발표하려고 준비하다가 아마 잠깐만 이거 다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나왔는데 금년에 보시는 대로 이제
결점 있는 민주주의 국가군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랭킹도 한 10위 정도 떨어졌죠. 특히 나쁜 게 지금 요구된 대로 정치 문화가 유난히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갈등과 분열이 심한 것이 우리의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에 있는 저 전문가들이 볼 때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결점 있는 민주주의군으로 우리가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양극화가 심하냐, 아직 뭐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이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미국의 이제 퓨 리서치라고 해서 이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갤럽 같은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2022년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네가 너랑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갈등을 느끼느냐? 이거는 이 질문했는데 19개 국가에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매우 강하게 느낀다가 49%, 절반이 매우 강하게 느낀다는 거죠. 또 다른 41%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전체 응답자의 90%가 나는 나랑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쨌든 불편하거나 갈등을 느끼거나 뭐 그렇답니다. 이게 19개국 평균이 매년 나라입니다. 19개 나라를 다 조사했더니 갈등을 느끼느냐 매우 강하게 느끼다가 21%좀 나왔고요. 그리고 뭐 다소 그런 느낌이 있다가 30% 합쳐야 60%좀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 경우에 뭐 파란색이 이게 매우 강하게 느끼는 강도가 있고 우리가 파란색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느낄 때는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더 그 양극화가 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세고 야 여기는 우리보다 더하네 이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 조사 자체로는 미국이 전체 수치로는 여기서 88이니까 꽤 높긴 합니다만 강도에 있어서는 한국이 훨씬 더 지금 강한 상황이에요. 이런 양극화된 정치가 이제 우리 많은 것들을 이제 갈라놓고 있는 거죠. 또 왜 이렇게 심한 갈등이 생겼느냐? 이게 이제 미국은 이게 뭐 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뭐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게 문화적인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극화는 보통 컬처와 문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옛날 백인 중심의 미국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이 미국이 그레이트하지 않습니까? 지금만큼 그레이트했던 적이 있나요? 첨단 산업에 뭐 군사력에 경제력에 굉장히 그레이트해졌고 지금도 미래를 끌고 나가는 상황은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 그레이트한데 무슨 언제적 그레이트를 자꾸 생각하느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게인이니까 언젠가 있었던 말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왜?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백인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때의 문화 예를 들면 뭐 청교도적인 개념이든 기독교적인 형태든 그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가 지속됐던 그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불편했었고 또 지금 이제 인구가 자꾸 히스패닉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라틴 계통이 조금 있으면 전체 인구의 백인들이 절반에서 떨어질 위기에 조금만 이런 상태로 지속하기는 백인들은 애를 많이 안 낳고 반면에 유색인종들 특히 히스패닉이나 뭐 많이 낳고 이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엎어질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미국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인종적인 부분이니까 어쨌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사를 해봐도 내용이 없어요. 왜 싫은데? 그냥 싫어. 그냥 싫은 거예요. 대단히 정서적인 양보가 그건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됐다. 이런 감정의 골이 생겨났던 거는 저는 제일 컸던 거는 이제 역시
최근에 일련의 사태,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적폐청산이 좀 나쁜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출발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부터 시작이 되겠죠.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고 또 본인이 거기서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 지지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그리고 검찰이 노무현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마음속에 의문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그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을 했습니다. 또 적폐청산이라는 건 사실은 좋은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적되어 있는 패단인 건데, 이게 영어로 번역된 뉴욕타임즈나 딴 데서의 번역은 deep rooted evil, 그러니까 깊게 뿌리 박힌 악,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악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도를 향해서 만약에 특정한 제도를 잘못된 것을 고치자,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갔으면 이게 이제 미래로 갈 수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의 시도들은 대부분 그런 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이 적폐가 사람을 향해 된 거죠. 사람을 향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 적폐라는 게 상대방이 나?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선이 이게 대단히 포퓰리즘적인 용어가 되는데, 이게 되면서 그 또 당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또 분노하게 돼요. 이 사람대로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저 사람들을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나쁜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굉장히 훌륭한 취임사였는데, 그래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내가 다 대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갈등의 정점에 놓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옛날에는 왜 잘 됐느냐? 옛날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부터 정권 교체도 있고, 그때까지 정치적으로 소외됐던 호남의 첫 집권이기도 하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세력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품어 안았습니다. 용서하고 화해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 하여튼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제일 잘 알려지는 죽을 뻔한 것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 때 동영에서 끌려왔죠. 끌려와서 그 배 위에서 대한해협 넘어와가지고 수장될 뻔한 위기가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전두환 때 광주 관련해가지고 끌려가서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그 사형선고 받았을 때 본인의 회고록에 그때 심정을 쓴 게 있거든요. 내가 앉았는데 나는 살고 싶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난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이 차마 재판관의 얼굴을 이쪽으로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DJ가. 그래서 나는 재판관의 입만 쳐다봤다. 어차피 자기는 무기 아니면 사형이니까 재판관의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무기가 되는 거죠. 재판관의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나는 살고, 재판관의 입술이 찢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김대중 사형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정말 죽음의 목적까지 갔던 분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임 대통령들과의 모임이 가장 많았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을 전임자로서 예우를 깎듯이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암동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작업을 시작한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사인하고 예산 지원도 다 해놓고 그러고 이제 떠나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기념관 설립위원회의 명예회장을 내가 맡겠다. 김대중이 맡겠다. 그래서 그런 당했던 사람이 그거를 용서와 화합으로 풀면서 그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후유증이 남습니다. 저는 다음 정부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해야 돼. 이게 일반적인 감정대로 그냥 확 가버리면 이게 이제 옛날 정치적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때 전두환 노조를 잡아놓잖아요. 그분들이 한 2년 정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 그 생활을 했었는데 옥중 생활 한 2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이제 당선된 9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막 당선자로서 대통령 이제 방문을 갔죠.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을 하고 떠나는 대통령이 결정해주는 방식으로 두 분이서 합의해가지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풀어주고 그때 사면복권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딱 나오는 거죠. 이게 정치가 이게 무슨 옛날식으로 나의 복수를 뭐 갚아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가는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과 보복이 아니고요. 그냥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정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적폐청산으로 양쪽이 다 이제 격앙이 돼요. 지지자들이 다 격앙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장 잘 싸우고 가장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거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 일단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상대방을 누가 더 잘 혼내줄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경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드는 거 보고 괜찮다. 저 정도 결기면 혼내줄 수 있겠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선택한 거고 이낙연 총리가 있었지만 이낙연 총리보다 이재명 대표 훨씬 더 잘 싸울 것 같으니까 이재명 총리고 그래서 싸움 잘하는 두 사람이 결국은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온 거죠. 실전 다 싸움을 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0.73%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갈렸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저 정도의 차이는 무승부입니다. 무승부라고 하면 이기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나의 절반 정도의 유권자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지만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반대쪽을 계속적으로 끊어 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안 해줘. 그래서 일단 문제가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정치적 갈등의 원인은 대통령에게 일단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꼭 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움 잘하는 두 사람이 결국 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일단 뭐부터 해임 그냥 탄핵부터 할까요? 탄핵 22명 탄핵을 지도를 했고 굉장히 지금 제가 뽑아놨는데 숫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10수명의 인사들이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일단 원론적으로 보면 자기를 뽑아준 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했다면 대통령이 그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조직, 기업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뽑아준 사람한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국회가 그 인사권에 개입하는 건 일단 아주 바람직한 시스템은 아니더라고요. 원래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좀 절제가 됐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정도의 수준으로 갔습니다. 근데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이게 제3공화국 박정희 시절에는 이게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통과가 되면 물러나게 해야 됐던 거죠. 근데 지금 현행 헌법화에서는 그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김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동완 장관 노무현 대통령 때 김동완 행안부지 약간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자치부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돼서 됐는데 두 대통령이 다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다 해임시켰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작동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그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됩니다. 방해가 돼요.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과거에 이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예산안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안도 과거에는 단독 삭감은 없었습니다. 단독 삭감은 없었고,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전에 예산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야당이 예산안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이제 자기 지지층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장 상징적인 것들을 이제 골라냅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때 관심이 있었던 4대강 사업 같은 걸 이제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는 거죠. 정책 쟁점화 시키고 우리는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깎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입장을 들어줘서 일부 깎아야 하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정부가 냈던 안을 존중해준 형태로 이제 갔습니다. 독자적으로 갔던 적은 없었던 거죠. 실제로 예산안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내각제 국가에서 어떤 정부가 제출했던 예를 들면 뭐 일본 자민당이든 영국의 지금 뭐 노동당이든 예산안을 냈는데 그게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거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합니다.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저는 사실 12월 3일에 그 TV 보고 있다가 그 뭐 TV 조선에서 저 이명웅 나와서 아 좋다 하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일단 흥이 좀 깨져서 저는 그때 예산안 때문에 나온 줄 알았어요. 긴급 재정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산안과 관련된 걸 뭘 좀 하려고 그러나 그만큼 예산안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 뭐 입법 관련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정운영 같은 것도 그냥 무슨 김건희 특검법, 뭐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거는 뭐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근데 구체적인 자기들의 25만 원씩 같은 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공약했던 거를 입법화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정책의 주도권이 누구 있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그건 야당을 탓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서 누가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느냐.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둘이 다 하겠다고 나서거든요. 태양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문제를 드냐면 만약에 이번 대통령 이게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뭐 되게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여당이 불리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다수당이 돼서 국민의힘이 155석을 단독으로 얻었다 예컨대 그러면 국민의힘이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똑같이 할 거는 뭡니까? 탄핵시키고 예산안 마음대로 통과하고 자기들 원하는 법안 막 내고 대통령 그 법도 계속하고 또 둘이 막 다투다가 열받으면 또 어떻게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게 과거에는 이게 기관이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단독 과반이 없어서 이걸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제도가 자제를 했어요. 이제는 그게 다 깨졌어요. 관행이 다 깨졌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 처음 트럼프 나왔을 때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이 남미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남미가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미국도 이렇다고? 이러면서 이제 쓴 책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몰락할까? 우리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저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딱 맞는 얘기예요. 민주주의는 헌법이 있다. 성문화된 규칙이 있다. 그리고 그를 해석해주고 결정해주는 사법부도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더 중요한 거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적인 가요. 그러니까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은 뭐냐? 결국 관행 같은 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폐해. 이런 것들이 법에 정해져 있지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작동을 한다는 거죠. 법에 있는 대로 다 하자. 지금 이번에 야당이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위법을 저지른 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행위 자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있던 야당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동안 우리가 유지되어 왔던 거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완전한 민주주의 구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으로 왔고, DJ처럼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그걸 용서하고 화해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민주주의가 작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 이게 다 무너져 왔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들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제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 좀 보겠습니다. 이제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의 형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열과 갈등, 그리고 그것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87년 체제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게 상당히 당시에는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뒷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87년 체제 관련 이분들이 8.0체다. 87년 6.29 이후에 민정당에서 4명, 그 다음에 이제 통일민당에서 4명에서 통일민당 4명인데 그 중에 2명은 동계 2명은 상도동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 8.0체다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 달 만에 법을 다 만들었거든요. 남긴 이분들이 하나도 기록을 남기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이 시기 연구를 하면서 다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찾아뵙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분들 이제 기억을 이제 많이 회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재밌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셨어요? 한 달 만에 구성된 지 한 달 만에 완전 합의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장 쟁점은 대통령 직선제였는데 그건 6.29 선언으로 합의가 됐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갈등, 그래도 이견이 있지 않았어요. 이견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모범답안이 있었거든요. 모범답안이 뭐였니? 이분들이 생각하는 민주화는 유신 이전의 단계로 회복하는 게 이분들이 생각하는 민주화였습니다. 이게 1980년 서울의 봄 때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1980년 서울의 봄 때는 당연히 유신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때도 똑같은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 헌법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얘기인데요. 대통령과 관련된 권한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선출 방식만 민주화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변한다. 이게 이제 맨 위에 대통령 조항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가 원수죠. 그러니까 국가 원수로 해놓으니까 나는 국회의장보다도 당연히 높고 대법원 장보다도 높고 헌법재판소장보다도 높고 심지어 임명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조항이 언제 들어왔냐면 유신헌법 때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보시는 대로 62년 아까 했던 제3공화국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일반적인 형태의 대통령 조항이 되어야 되는데 유신이라는 게 아시는 대로 다 종친 지배, 1인 지배 체제 완성 아니었습니까? 그때 만들어졌던 게 5공화국 헌법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87년 헌법 개정 때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와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몇 조항들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문제는 항상 싸우게 돼 있습니다. 국회와 그러니까 의회와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각제 의회제 국가에서는 선거를 한 번만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주는 기관은 의회 하나뿐입니다.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도 국민들이 선출해서 민주적인 권력 위임을 해주고 국회도 우리가 뽑아서 똑같이 민주적 위임을 해줍니다. 어느 쪽이 더 높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권력의 상태를 봤을 때는 국민들이 위임해줬다는 건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듀얼 레지티머스, 이원적 정통성이라고 양쪽 다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 두 기관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두 기관이 충돌했을 때 이게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동안 했던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당이,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 그걸 인정을 했던 거고, 우리는 그 선에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겠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은 야당을 나의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이쪽에서는 계속 만나고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 줄 수 있는 도움 서로 주고받는 거죠. 정치력이 작동을 했던 거죠. 기억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다 100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난 이거 10,000원에 팔고 싶고 저 사람도 지금 8,000원에 사고 싶고 그러면 뭐 합의를 해야죠. 적당한 선에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지층은 100을 원하고 저쪽 지지층은 50을 원하면 그럼 어느 선에선가 타협을 해가지고 그게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정치예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쓰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후배학자가 발표를 하면서 이게 사실 2010년쯤에 제가 썼던 책이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책인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미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 설명을 하자. 그래서 보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결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과 대통령 간 극단적인 힘겨 기록이 이루어질 때 두 기구 간 정면 충돌로 인한 갈등의 최종적 종착지는 정치 활동의 중단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 쪽에서는 계엄령이나 비상조치 선언 혹은 군부에 의한 쿠데타 등 비정상적이거나 초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회를 압박할 수 있다. 한편 의회 쪽에서는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 어느 후배가 이렇게 하면서 무슨 예언자냐고. 이게 2010년쯤 제가 썼던 책인데요. 이게 개정판인데 새로 했던 건데 한국의 경우일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주로 남미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특성을 이렇게 갖고 있다. 그거를 이제 알리기 위한 교과서적인 차원에서 썼던 글인데 지금 우리의 정치를 설명해 주는 그런 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뛰어난 분들이 시대적인 흐름을 읽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 시기에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떠나고 나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분들의 뛰어난 역량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 대통령제가 한계가 왔습니다. 그런 분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제 보면 이 내부 사진을 걸어놓은 게 이 내분에 의해서 한국의 대통령제가 만들어지고 다시 부활하고 또 지속되어 왔습니다. 원래 48년 재헌국회에서 처음 이제 헌법기초위원회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게 이제 본회의에 들어가서 거기서 논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처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안은 내각제에 가까운 안입니다. 원래 유진호 박사나 그다음에 신익희 씨가 했던 그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신익희 씨를 중심으로 야 우리가 이제 새 나라를 만들면 헌법을 어떻게 만들고 정부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지? 우리는 아는 게 없으니까 저 일제시대 때 거기서 행정직 공무원이나 사법에 공무원 했던 니네들 와가지고 이제 나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행정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신익희 씨가. 그래서 유진호 그 행정연구회 공동안이 초안이었는데 그거에 기반을 한 재헌국회 기본적인 안은 사실은 내각제였는데 이승만 박사가 만약에 내각제를 하게 되면 나는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거. 근데 당시 이승만 박사는 해방공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정치인. 모든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은 이승만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박사가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정부 구성 자체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협을 했습니다. 오케이, 대통령제 받을게. 대통령 받는 대신에 원래 만들었던 안에 있는 것 좀 그대로 두자. 그래서 국무총리도 그대로 두고요. 정부가 법안이라든지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건 미국 대통령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있던 거 다 그대로 뒀고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질문하고 발언하고 이런 것도 그때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는 거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남형으로 일단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제는 이렇게 이 박사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제1공화국이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각제로 바뀌었죠. 제1공화국에서. 그거를 다시 엎어버리고 강력한 대통령제를 회복시킨 게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리고 87년, 86년, 85년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 그런 민주화 흐름 속에서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많았는데 다 정리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딱 정리해서 그걸 관철시킨 분이 이 두 김씨.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의 대통령제를 만들고 부활시키고 지속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등등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이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다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영웅적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잘못 뽑게 이번 경우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다 시원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의 특성은 안정성입니다. 임기가 주어진 만큼 그 정해져 있는 임기 내에서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 게 대통령제입니다. 내각제는 임기가 있지만 그 중간에 언제든지 의회가 내각을 해산시킬 수도 있고 혹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가 5년짜리까지 다 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은 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그냥 해산하고 정부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를 수도 있죠. 근데 대통령제는 엄격하게 이 임기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은 대통령제 10편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제인 미국의 경우에는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그 자리를 들어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대통령도 탄핵으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끝까지 갔던 게 닉슨이었는데 닉슨이 타협하고 물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사이에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 20여 년 동안 3명의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에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는 탄핵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음에 일단 대통령 선거해서 뽑고 마음 안 들면 또 쫙 몇 년 보다가 한 2, 3년 뒤에 또 탄핵시키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스템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보셨던 대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탄핵하겠다고 달려들겠어요. 감히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권위가 없죠. 게다가 이제 아주 빈번하게 권위에 도전을 받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죠. 국회에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고 몇 달 뒤부터 거의 한 100일 정도 묵혀 있었습니다. 광우병 사태. 기억하시죠? 지금 미국산 소고기에 안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 과장되는 공포가 거의 한 100일 정도로 붙어났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절반 반쪽의 대통령께서 그 권위에 대해서 반쪽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부터 반대쪽에서는 탄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반대쪽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탄핵시키겠다고 달려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럼 이제 지도자도 없잖아요. 그죠? 지도자도 자꾸 만들어요. 아까 권위가 없음 하고 좀 만들어지는데 이제 영웅적 서사를 갖고 있는 그런 리더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꾸 생겨나요.
부채 신변하고 갑자기 다 후광 입은 분들이 있었다. 노무현 아웃사이더고 윤석열 아웃사이더. 그래서 아웃사이더거나 그동안 누구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된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위를 갖춘 대통령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왜 대통령답지 못해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리더를 키울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옛날 K대 원장하신 황인호 박사님이 쓰셨던 글인데요. 왕조시대는 세대를 책봉하고 미리부터 당대의 최우석하고부터 왕도를 익히겠지만 실제로 성군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국가경영 수발을 교류도 없고 정치도 없고 표시만 잘 잡으면 된다. 결국 국민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또 본인 입장에서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 이게 이번이 끝일까에 대한, 제발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또 있죠. 메리켈 같은 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비교하는 건데, 1990년에 이제 처음 통일 독일의 첫 번째 연방선거입니다. 이때 이제 들어와서 여성 청소년부 장관을 했고, 이때 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집권 때 환경및 핵 안전부 장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입처리를 잘하면서 이제 메르켈의 정치력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쭉 올라가서 2005년, 15년의 경험을 거친 뒤에 메르켈이 마침내 독일의 총리가 됐습니다. 15년 동안 당내에 있는 사람들도 지켜봤고 국민들도 지켜본 거죠. 여러분이 조직 생활을 다 기억하고 계시니 잘 아시겠죠. 제일 잘 아는 거는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깜이 아닌지 제일 잘 아는 사람 같이 일해본 사람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분단, 요즘에 요즘 북한 무관심한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전쟁이 잠시 멈춰 있는 상태죠. 휴전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언제도 다시 전쟁이 나도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통합의 상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 위에 있는 사람은 헤드 오브 스테이트, 국가의 원수가, 국가의 수반이라고 할까요? 헤드 오브 가버먼트, 정부 수반이 따로따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 수반은 헤드 오브 스테이트의 역할은 통합이겠죠. 모두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헤드 오브 가버먼트는 정부의 수반은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정책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세금을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노동으로 갈 거냐 시장 쪽으로 갈 거냐, 북한하고 친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다 정책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오브 가버먼트는 언제나 정치적 토론과 갈등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헤드 오브 스테이트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리더는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죠. 두 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에 대한 반대가 어디까지 가냐면 대통령에 대한 반대로 가게 되고 그 모두 다 걸고 싫은 거죠. 그거랑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예를 영국 같은 경우인데 영국은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2차 대전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런던인데요. 그때 그 히틀러군이 넘어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전투기들이 이제 폭격을 많이 했습니다. 잉글랜드에 폭격을 많이 했는데 버킹엄 군도 9번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저 배와 여기 위험하니 캐나다로 좀 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번에 노한 거죠. 그때 캐나다 갔으면 아마 왕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 버티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난방이 안 되면 왕실도 난방 안 하고 전기 안 들어오면 왕실도 전기 안 들어오는 상태 그대로 살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이런 데 가면서 우리 이길 수 있다 잘해보자. 이게 이제 위기 시에 리더 통합의 상징으로 헤드 오브 스테이트의 역할입니다. 우리 집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이렇게 사실 지금 뭐 분단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통합을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게요. His Majesty Loyal Opposition이라는 단어가 영국의 공식적인 야당을 그건 뭐 좀 양당은 아니고 작은 정당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당하고 노동당이 대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노동당 정부면 지금 이제 보수당이 이제 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1야당. 저걸 이제 국왕폐하에 충성스러운 야당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여기 두 가지 단어. 하나가 로얄이라고 하는 단어, 충성스럽다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반대, 오포지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왕폐하의 반대자. 이러면 이제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되죠. 반체제 정당입니다. 국왕으로 대표되는 영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반대자. 그리고 로얄이라는 건 뭐냐면 국왕으로 대표되는 영국 전체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우리 야당의 역할은 폐하에 대한 이 영국 전체에 대한 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폐하에게도 그리고 그걸로 상징되는 영국 정치에 충성한다. 다만 우리는 정책을 담당하고 그걸 맡고 있는 헤드 오브 가버먼트와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를 반대한다. 이런 건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가능하죠. 지금 이렇지 않습니다. 통합의 상태,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돼도 제가 통합의 상태, 뭘 모르겠습니다. 뭐 DJ처럼 이렇게 전혀 다른 형태의 과감하게 양보하고 지지자들 설득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면 뭐 그만한 리더십이 만들어지든지. 그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장 공감할 부분이 이것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인 거는 제가 있는 국가 미래 전략을 했는데 장기적인 국가 과제나 장기적인 국가 정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장으로 제가 2월 이제 원장 취임했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그중에 공대에서 탄소 중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대 선생님들이 하시면서 수소 산업 관련된 세미나니까 와서 인사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수소 산업 뭐 수소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가서 뭐 들을 게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치, 정책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발표자 중 이야기.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 수소차 뭐 타고 있고 수소 관련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소 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했더니 이번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지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원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저기에는 녹색 성장,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성의를 갖고 여기 뭐 연구 있죠, 이게 굉장히 애를 써서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 꽤 성과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정부에 들어갔더니 뭐 회의가 들어갔더니 녹색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제 어디 거다가 그 박근혜 청와대에 들어갔던 양화로 우연히 만나가지고 짧게 인사하다가 근데 그 지금 뭐 창조경제 지금 해가지고 뭐 나오겠느냐. 녹색 성장도 꽤 많이 해놨는데 저거 이름 바꿔가지고 창조 그린 경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 좀 바꿔서 그거 그냥 먹어라. 그러면 효과도 나오고 괜찮지 않냐. 그러면 했더니 아이가 교수님 말씀 맞는데 들어가서 말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곳곳에 이런 문제가 말년들도 예전에 제가 녹색성장 맡고 있는 대통령 관심사니까 우리 부서의 가장 에이스를 이 녹색성장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부서의 에이스여가지고 제가 이제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답게 일을 잘한 거죠. 5년 동안.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났어요. 이제 나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차관 가든 뭐 하라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막 지내는 거야. 아무튼 뭐 했니?
노태통령인데 전임 정부 사람이구나. 이러면 이제 그러면 저는 지방 관련 받아가지고 이러면 관료 체계가 무너지게 돼요. 지금 저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5년짜리 없습니다. 지금 5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느 대통령이든 처음 6개월은 되게 시행착오 겪으니까 까먹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년은 무조건 다음 대통령 선거 때문에 무조건 레임덕이. 그럼 3년 반 정도 잘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3년 반에도 중간에 임기 중간에 선거 만나서 이번처럼 선거 중간에 왕창 지거나 혹은 뭐 가족이나 측근이나 주변에 스캔들이 터지거나 이번에 그것도 2개 다 겹쳤죠. 이러면 지지율 확 떨어지고 국정 운영에 추동력이 안 생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걱정인 거는 지금 국가 미래 과제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지금 다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있는 질서랑 다른 형태의 질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대부분 다 구조적인 것들. 이게 3년, 2년 이래가지고는 안 풀립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국가정책이 나오고 그게 일관성 있게 가야 문제가 풀리는데 그런 힘이 지금 정치적으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인구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개헌해야 된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게 효율적으로 갔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다 비슷하고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3번의 대통령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사실상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 하는 거 말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거기서 팀으로 끌려 나가자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말이죠. 장관이나 이런 군부에 있는 분들 이런 데들 자리에서 만나면 보통 때 이제 자꾸 힘들다, 어렵지 힘들지 이러는데 조금 이제 개인적인 자리나 술 한잔 들어가면 요즘에 일할 만나 이렇게. 용산에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용산 전화가 없어지면서 장관들이 소식껏 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판단으로 장관이 판단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하면 용산에서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의 시스템은 용산이라는 게 결국은 청와대 한 사람이 결정하는 시스템. 개별적인 장관들이나 행정부서가 자율성을 갖고 지금 일 못합니다. 지금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돼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일을 안 돌아가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부여할 거냐 이게 이제 남는 문제가 되는데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긴 이야기 못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승자 독식의 형태, 그다음에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는 이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라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정권 이거 강화해야 돼요. 우리 이종국 시장님이 좀 많이 말씀하시던데. 예를 들면 제가 반도체법 보면서 이게 어느 분이 말씀하시고 재밌게 들었는데요. 반도체법을 왜 중앙정부가 다 틀어지고 다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느냐. 예컨대 저거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둔다면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같은 데서는 우리는 50시간 못 받는다. 만약 그러면 강원도나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나 이런 어려운 데서는 우리 50시간 허용할 테니까 기업도 우리 동네 와. 그럼 되죠 그러면 다 이걸 일률적으로 다 하니까 기업 없는 동네 그러면 기업들이 그거라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다 틀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총리와 나누고 수직적으로 지방정부와 나눠야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자원들이 통치를 위한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 요약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양당 간에 지금 만약에
한 정당이 지금 뭐 40, 20이면 아니면 뭐 40, 30, 30이면 그러면 한 정당이 단독을 할 수가 없어요. 양보를 해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모든 집권은 단독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하면서 결국은 김영삼이나 김종필의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도 어쨌든 그 안에 김종필도 있었고 민정대도 있었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힘들의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DJP 연합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연합의 힘 속에서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돼서 지금 이제 양당되고 한 당이 꽉 틀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정당이나 연성하면 이제 뭐 걔들 뭐 희망이 있냐. 근데 이 중에 하나는 기업들 하시니까 더 많이 보시겠지만 시장의 경쟁이라는 게 기업의 혁신의 근원 아닙니까? 소비자들의 기호가 바뀌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노베이션이 생겨나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경쟁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정치 시장의 경쟁이 사라졌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앙국회 여의도 쳐다보면 여러 개의 정당이 있는 것 같은데 동네로 내려가면 정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당 지배체제. 독과점 구조예요, 독과점 구조. 그런 독과점 구조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랑 똑같습니다. 정당이 굳이 애써서 유권자의 기호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민당에 어디든 다 저기 줄 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경쟁 없는 데서 살아남으려면 위해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달라고 꼭 담아놓고 그냥 알아내야 그래서 정당 정치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 이제 들어와야 되고요. 저는 이제 전환기 같고요. 시대적 전환기인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 변화가 있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치고 나왔습니다. 5.16 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44살이었지만 실제로 그 밑에서 밑그림 그렸던 JP가 35살이었어요. 이 35살의 JP가 중앙정부 만들고 민주공화당 만들고 한일 수교하고 이거 다 끌고 나왔거든요. 이게 뭐 혁신, 변화 이런 게 생겨나. 그 뒤로도 계속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됐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이제 한국 정치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안정적인 민주화를 이루어갔다.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계가 왔어요. 이제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존중이라든지 제도적 자제가 사라지게 됐고 이 무거워진 대통령의 직을 감당할 만한 분도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제도적인 안정성도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쯤 됐을 때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 가야만 이거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뭐 계속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만 합의하면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걸 통해서 뭐 5년 뒤라도 그다음부터 5년 뒤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바꿔야 되겠죠. 5년 임기를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바꾸겠다는 거에 합의를 하고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리고 5년을 집권하든지 만약에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는 조금 어두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